다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서요. 네. 내일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해 줬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애매하죠. 중국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미국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통상 협상을 구체화하는 거,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거, 이게 중요한 과제로 돼 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논의할 건데 그거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 미국이 이제 중국과 전략 경쟁이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배치된 미국 주둔 미군들의 그런 역할도 조정해야 되고 또 배치되는 인원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도 한미 동맹의 역할이나 또는 인원 조정 문제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이런 시대 조리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 동맹도 역할이나 여러 가지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튼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제 동맹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개념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하는 걸 텐데 예. 이 기본적인 거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한반도 안정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느냐 하는 쪽에서 네.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미국 요구는 일단 중국의 견제고 안보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예. 우리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우리 쪽의 경제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 협상력이 좀 발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복합 전략 동맹으로 바꾼다, 그런 취지를 그런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이 그동안 군사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경제 분야, 경제 안보 분야, 또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협력 말씀하셨는데 그 한미 펀드를 조성을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그 앞선 협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이를 이제 뒤집거나 뭔가 협력 내용을 싹 다 또 고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네. 7월 31일 날 타결된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협력이 미국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네. 또 그때 합의할 때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선협력 1,500억 불 이제 반도체나 전체로는. 2차 전지나 그쵸. 원전이나 이런 쪽에 2천억 불 투자 약속한 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의 협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지금 한미 간의 그런 협상 결과도 좋고 또 우리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의 협의가 진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 네. 댓글에 이제 달린 글인데 네. 한석기님의 댓글을 읽어드리면 미친 도란프는 도란프라고 하나요? 예. 도란프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요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석기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재밌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예, 네. 대통령께서 아마 다각도로 또 좋은 방향으로 네. 준비를 많이 해서 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도란프. 제가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네.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대통령이 첫 주요국 대사를 이제 인선을 했는데, 강경화 전 예. 장관이 미국 대사, 그러니까 예. 주미 대사로 임명이 되셨어요.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같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4강 대사가 인선이 계속 발표가 안 돼서 다들 의아해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방문 또 일본 방문을 앞두고 대사가 공석으로 있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다행히도 이제 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미 대사로 또 이혁 전 주 캄보디아 대사를 이제 주일 대사로 내정 발표했는데요. 이제 상대국의 동의 아그레망을 받기 전까지는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정자 신분인데 지금 아마 강경화 전 장관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가실 것 같고 또 이혁 주일 대사 내정자는 사실 외교부의 대표적인 일본 통인데요. 이분도 아마 한일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뉴스를 읽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강경화 장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일기 시대에 우리 외교장관이었고 그랬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많았을 거고요. 또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전 장관의 영어 실력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회담에 같이 가게 되면 뭐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좀 기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리고 거라고. 사실 외교장관 출신이 대사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외교장관은 우리나라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제 한 나라의 대사로 가는 것은 사실 관례적으로 봤을 때 별로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번에 한미 관계를 특별하게 다루겠다 하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는 트럼프가 미러 회담에서 약간 이제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아요.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뭐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얼마 전에 본인이 직접 알라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 회담을 열심히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쟁 종결의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그 한미 동맹에 있어서 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산업 재건 그게 이제 마스가 로 예, 표현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미국과 조선산업 재건에 있어서 협력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만한 역량이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와의 협력이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을 앞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협력할 만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회담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원전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협력 과정에서 예. 우리가 약간 굴욕적인 계약을 했다. 50년 계약 뭐 이런 얘기 뭐 노예 계약이라고 분석을 예.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전 기술, 원전 뭐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협력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수원이 맺은 그 계약 내용을 봤을 때 예. 상당히 우려가 컸습니다.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그러니까요. 대가를 그쪽에 제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EU나 뭐 일본이나 북미 지역에 수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상당히 걱정이 컸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구체화되고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잘하면 이제 내일 모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이게 체결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그 원전을 향후 25년간 300기 정도 건설한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그게 원전 협력이 잘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제 상당히 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방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 말고는 원전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와 그 원전 분야 협력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우리가 원전 수출 때마다 껌껌이 그 발목을 잡았던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쪽에서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기대와 달리. 그렇습니다. 사실 시대의 조류와는 맞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이나 또는 그 태양력이나 뭐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예.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석탄이나 또는 원전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트럼프가 중시하는 그런 원전 건설 분야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예. 상호간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조야를 비롯해서 일부 야권에서 일부라고 해도 뭐 국힘 정도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성향이라고 해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잖아요. 그 이번 회담에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쭙니다. 예, 근데 제가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중의원연맹의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그러세요? 예. 예.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한 얘기 때문에 자꾸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안 좋으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데 대통령은 가장 기본적인 철학 생각이 뭡니까? 실용주의자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과거에 중국 관련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과도하게 또 불필요하게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적대시 해온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비록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중국은 우리의 제일 교역 상대국이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중국을 공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인 것이지 절대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친중 아니다. 저는 확실하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 또 극우 세력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조작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반중 정서 자극하고 한중 관계를 계속 폄하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로서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저렇게 정치적인 목적에서 오히려 반중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은 저거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힘 소속의 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얼마나 외교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특히 그 불법 계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여러 번 발언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중국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반중 프레임을 이용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현재 중국에 대한 그런 정서가 좋지 않은 거를 근데 한중 관계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참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겁니다. 예. 저는 댓글을 보면 항상 감탄을 하는데 우리 알콩달콩님이 국익이 먼저지 친중, 친미, 친러 무엇이 중헌디 국익이 중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중국에 특사단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의 또 이제 중국 특사단이 중국에 머무는 거예요. 요것도 저는 또 감탄했어요. 예, 사실 저도 이번에 특사단으로는 이제
전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한중의원연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게 되는데 사실 특사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특사단장 대미 특사단장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김종인 전 대표의 이름이 거명이 됐었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한미 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못 가고 계시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가시니까는 이제 대미 특사는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일본에도 원래 특사단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마침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미뤄지다가 대통령이 또 이번에 방문하시니까는 특사단을 못 보내게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만 특사단을 보낸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4강에 다 보내야 되는데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못 보내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은 여러 정치 사정 때문에 예. 못 보내게 됐던 것뿐이지 꼭 중국에게만 특사단을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네요. 딱 내일 네, 맞춰서 맞습니다. 가는 거. 네, 그래서 내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 전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센스들이 보이는 그 요소들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4강 국가뿐만이 아니라 EU, 영국, 프랑스, 뭐 인도 등등의 저 특사단 이미 다 다녀왔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잘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잠깐만 국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완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결선으로 가기로 했어요. 당 대표에 대해서 김문수, 장동혁.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탄이 이겼다고 볼 수 있고 누가 돼도 찬탄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힘이 구구화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예. 결국 김문수 또 장동혁 이 두 분은 전한길에 면접을 본 분들이잖아요. 전한길은 계엄은 정당했다. 예. 계엄은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는 거니까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복창 터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의 그런 틀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보면 네. 10번 100번이라도 해산이 돼야 될 정당이다.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딱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길로 간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되기 전에 국민의 외면을 받아서 소멸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찬탄과 반탄이 굉장히 갈라져 있는 당내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아니면은 국민의 외면을 계속 받아서 소멸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잘 해야 네. 예, 우리 정치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 제일 야당이니까 응원 아닌 응원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응원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예, 안타까운 이르러서. 일입니다. 네, 제가 아까 찬탄이라고 그랬는데 반탄이죠, 반탄. 탄핵을 반대했던 반탄파가 이긴 겁니다. 예, 반탄파가 이긴 거죠. 한덕수 전 총리 말입니다. 그렇게 뭐 한 200일 넘게 8개월 동안 거짓말을 일삼더니 진짜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없고 계엄 문건도 집에 가보니까 주머니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속 시점에 이제 이르르니까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한테 받았다 이렇게 불었습니다. 저는 언제 구속이 되느냐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제가 참 요즘 반성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한덕수 본부장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리 저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 제가 밑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이제 예. 사무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예. 저는 한덕수 총리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전형적인 관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선의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시로 했던 그러한 참 위선적 인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엄 선포문을 자기 뒷주머니에 있던 거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실토했지 않습니까? 예. 받았다고. 근데 실토도 본인이 자성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 그 CCTV에 특검에서 확보한 그 CCTV 영상에 그 계엄 선포문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보는 장면이 뚜렷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자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한테 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조력자였어요. 예, 조력체죠. 네. 그리고 그거는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본인은 국무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차니까 바로 국무회의 열고 거기서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는 형식을 갖추고는 끝냈거든요. 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참석하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회의가 끝나서 참석 못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밝혀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의 확실한 내란의 확실한 방조자였다고 방조자. 생각이 되고 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텐데 그동안 해온 거짓말 그리고 국무총리는 사실 내각의 제2인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국무회의 부의장입니다. 그런 역할 위치를 봤을 때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영희님이 되어야 하고요. 예. 예. 댓글에서 영희님이 기름장어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회하고 헌재에서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네. 여러 번 했는데 그거를 놔둔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가 됐었어야죠. 대통령을 위한 똘마니가 아니라. 사실 제가 국회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를 하면서 또 국회에서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 봤죠. 도전적인 예, 자세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으로 끝나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구속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